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도산한 산업군을 보면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제일 돈이 많나요라고 보면 해운업체라고. 중국이 사실 1등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조선업이 실제로 양적으로 되게 부흥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고요. 네. 내 경쟁사가 배가 불러 있어야 함부로 저가 경쟁을 하면서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측면 그렇죠.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저희는 중국이 1등을 했다, 수주량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잘 하고 있는 부정기선의 발주가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시장에는 훨씬 돈이 잘 돌고 있다라는 그 증빙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조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좀 뭐 오늘 차트 쭉 봤더니 대형 조선사들 거의 다 신고가. 52주 신고가 오랜만에 네. 보여주더라고요. 오랜만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렇진 않았는데 추세 하락했죠. 추세 하락했는데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 전체적인 조선 업황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업황 볼 때 딱 보셔야 되는 지표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수주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 그리고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고 있나. 이제 신조성가.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P와 Q를 근데, 보자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제일 그 많이 부각되는 매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조성가가 네.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 뉴스를 아주 열심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장표에 거의 40년치 신조성가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녹색 선을 보시면 그게 신조성가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170포인트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거에 170포인트를 상회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근데 저희가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가격이 높았던 시기를 좀 잘라보면 2007년 4월부터 2007년 한 10월 정도까지만 활발하게 발주도 되면서 가격도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조선주들이 아주 핫했죠. 그때가 이제 2007년 10월이 조선주의 피크 기간이었습니다. 피크라기보다는 버블이었죠. 그러난 다음에 해운주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워낙 양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수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고, 그리고 지수상으로 가장 최고치는 2008년 12월까지 갈 때가 이제 190포인트까지 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손실된 이후에 가격 그렇죠. 상승세였기 때문에 사실 그 뒤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렇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발주도 요즘에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잠깐의 버블이었었던 그 6개월의 그 기간보다 오히려 지금은 따박따박 발주가 나오면서 가격이 170포인트에 올라섰는데, 이 올라서는 과정을 한 2년 반치를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 21년에는 선가지수가 1년 동안 연초 대비 연말까지 한 2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작년에 한 5%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발주를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오히려 상승 기울기가 다시 더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 가격은 세게 오르는데 발주량도 전혀 꺾이지 않고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사실 가격 오르면 수요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네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흔히 보면 작년, 재작년에 발주가 많아서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발주할 사람들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발주가 늘어나고, 뭐 유가가 뭐 급등했다거나 혹은 물동량이 확 늘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뭐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뭐 조선 업체들과, 그리고 제가 연초에 나와서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조선 그 전망 기관들이 모두 다 23년에는 별로 수주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네네. 얘기를 했으면서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 공시를 할 때 저희 수주 한 30%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했었던 바가 네. 있습니다. 근데 21년과 22년에 발주가 많이 나온 선종은 저희가 대단히 집중적으로 컨테이너. 그리고 LNG 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둘은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과반도 안 되는 되게 적은 수량에 해당하는 선박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래돼서 거의 한 반년 정도 지나간 23년의 상황을 보면 일단 발주가 2년 연속 계속, 3년 연속 계속 잘 나올 수는 없다라고 봤던 그 두 개의 선종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 1년치 정도의 발주를 6개월 만에 달성한 선종이 있는데 탱커가 그 정도의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볼륨이 큰 쪽에서 이 발주가 나와주는 것까지 더해지고 기존에 원래 잘 나오던 선종들은 좀 계속 발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량적으로 올해가 오히려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주들의 수주 전망도 지금 좀 바뀌어야 되는 연초보다. 아마 연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전망 대비해서 조금 미스다라고 하면 3분기가 마무리되는 데쯤에 아마 수정을 아니, 하지 그러면 않을까 싶고요. 올해 끝내는 거잖아요. 일단, 이미 연초에 네.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얼마 수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2개월 만에 달성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수정은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네. 아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망 공시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3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수주 전망을 어떻게? 저희는 올해 글로벌 총수주 자체가 작년보다 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원래 잘 나오던 그 두 선종 말고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많이 수주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발주 안 하고 잘 참았었던 다른 덩어리가 큰 그쪽 선종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탱커 쪽에서 네. 드라이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주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흔히 알고 있기로는 과거부터 알고 있기로는 조선이나 건설 이거는 네.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수주를 봐야 된다. 수주 산업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 거는 알겠는데 실적은 뭐 사실 뭐 작년까지는 저가 수주한 거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올해부터는 뭐 철근 이렇게 후판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뒤에 수주한 비싼 배를 만드니까 이익이 증가한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거야? 수주가 줄어드는데 오늘 나온 뭐 뉴스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이 수주를 다 쓸어가고 우리나라가 이익이긴 한데 1위랑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 이런 뉴스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주가 안 되는 거 우리가 과거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렇죠. 실적은 좋은데 수주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수주 늘고 있으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배가 새로 필요해서 발주하는 거 이거 말고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됐으니까 원래 내용 연수가 30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23년 썼는데 뭐 교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시장에 나와주면 신조에서 훨씬 더 발주를 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발주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요즘에 컨테이너 운임 별로 안 좋은데 네. 컨테이너 선사들이 여전히 발주를 하고 있고 뭐 기존의 메탄올 추진선으로 뭐 해주세요. 뭐 아니면 LNG 추진선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진을 바꾸고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비교적 월등히 높은 그런 가격이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에서는 조선 내에서도 그 교체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6만 척의 배 중에서 만약에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배들이 꾸준하게 교체만 나와준다고 해도 조선 업체들이 꽤 오랫동안 먹고 살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 와중에 저희가 굳이 염가의 그런 수주를 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그 사이에 저희가 10년 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전 세계 조선의 캐파가 10년 동안 주는 과정에서 막 어떨 때는 뭐 이익이 나봤자 한 1% 나고 또 막 30% 적자 나고 그러니까요. 막 2% 뭐 흑자 났다가 네. 또 적자 전환했다 이런 식인데 그거는 캐파를 줄이는 와중에 저희가 조선의 그 만드는 양에 대한 시장이 전혀 그 성장이 없이 10년을 지내왔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준비해온 장표에서 4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의 연두색 선이 23년과 24년에 만들 배들입니다. 네. 앞으로. 근데 과거 한 13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저희가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조선업체들이 있었는데 계속 만드는 양이 똑같았던 거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는 되게 굶었겠죠. 그 기간 네. 동안. 그래서 저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 비용을 감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그 10년을 지내면서 비용을 줄여놨는데 이제는 그 10년의 박스권을 뚫고 내년 정도에는 인도량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드디어 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수주 잔고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줄어들 일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요 그림을 보니까 이 앞단을 보면 이게 2011년 동안 건조량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2007년까지 수주한 2007년에 수주한 게 네. 10년, 11년에 제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제가 자꾸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그러면 이거는 2021년, 22년, 23년까지 수주한 건데 이게 4년, 5년, 6년, 7년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2008년도에 그때는 이제 물론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주가가 먼저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네. 조선업체들이 캐파를 늘리면서 영업을 했어요. 아, 오늘 내가 8개를 만들 수 있으면 네. 내일은 10개를 만들 수 있고 아. 그 다음 해에는 12개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몸이 늘어가면서 하니까 계속 꾸준하게 8개만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8개 수주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계속 늘렸군요. 계속 늘리는데 수주가 팍 꺾이니까 아. 훨씬 내상이 큰 거죠. 그리고 그때죠. SK가 STX가 달에네 조선소 짓고 막 네, 이런 확장을 되게 세게 하고 한진도 한진도, 필리핀에 만들고 결제 수비익에 만들었고 결국 문 닫았죠. 수비익은 필리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 넘겼죠. 네. 그럼 뭐 지금 보면 캐파는 그렇게 많이 늘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때처럼 약간 뭐 레버리지를 안 늘려놨으니까 그만큼 위험하진 않은 상황이다. 수주만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그리고 저희가 캐파에 항상 고정적인 멤버를 고용을 해놓잖아요. 조선업은. 네네. 저희가 토크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고용이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49?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고정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조선업체들은 이미 70년대에 이 야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건 부담스럽지 않은데 가장 큰 고정비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 지불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고용 인원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수주를 해서 저희가 막 만들고 있었는데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줄 알고 모아놨던 그 고용 인원이 막 물량이 캔슬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실제로 다 일을 해보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는 상황을 저희가 보낸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 전방산업도 한번 봐야 되는데 유가는 지금 70불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은 뭐 작년 재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BDI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해운사 상황이 안 좋은데 발주가 나올 수 있느냐, 네. 고객이 저렇게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데 나올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네. 일단 고객들 주머니는 전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 2년 동안 벌었던 게 너무너무 충분하리만큼 많이 아, 벌어놓은 HMM 보면 알 상태이기 수 때문에 있죠. 예, 네네. 저희가 거의 일부 업체는 그 과거의 실적을 한 40년치를 합쳐도 한 2년 동안 벌었던 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도산한 그 산업군을 보면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제일 돈이 많나요라고 보면 해운업체라고 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단기적인 운임 하락, 뭐 적자 이런 것보단 이들이 계속 해운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네들 기재를 가장 남들보다 효율적인 기재로 바꾸고자 하는 그 니즈가 어떻게 그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에서 보이는 거죠. 운임이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그 추진 연료로 된 선박들을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들 섹터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가장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좋았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구 소비재를 나르는 그런 컨테이너 쪽이었지만 사실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많이 흡수하는 국가가 중국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 정도까지 거의 쉬다시피 했기 때문에 중국이랑 호주랑 지금, 막 싸웠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때 기간 동안에 그 해상 물동량이 오히려 되게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중국은 뭐 철광석 수입량 이런 것들은 월별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탄탄한데 그 사이에 그럼 많이 발주를 해놔서 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담스럽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선박의 그 선봉량 대비 수주 잔고는 9%입니다. 매우 역대급으로 낮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컨테이너 그렇게 발주하고 LNG 그렇게 발주했는데 근데 그 둘의 발주한 양이 전체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얼마 안 때문에 된다. 사실 지금 선박 시장의 수주 잔고는 거의 4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얘기를 방금 하셔서 갑자기 이제 노파심 때문에 안 여쭤볼 수 없는 문제인데 네네. 한동안 중국이 이게 드라이독을 그냥 계속 시체말로 막 때려지어서 네네. 걔들 그 도크 채우려면 한참 힘들고 그러니 우리 조선 업체들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한참 돌았거든요.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도크는 한번 파놓은 도크가 어디 없어질 리는 없는 거니까 네네. 중국의 업체들이 아예 구주 중에서 몇 개가 없어졌다면 모를까 여전히 공급 과잉의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폐업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중국은 네.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냐면 저희가 CSSC라고 하는 업체와 CSIC라고 하는 이 국영기업 밑으로 산하로 네. 이 개별 업체들을 쭉 흡수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선 업체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차피 이 야드가 이쪽 옆으로 오는 것도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게 비용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정말 물량을 수주를 해서 제조업 자체를 지속했던 업체는 남아있고 네. 아닌 업체들은 야드가 덩그러니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야드가 다시 돌아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제 중국이 중간중간 뭐 1등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네. 중국이 사실 1등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조선업이 실제로 양적으로 되게 부흥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고요. 네. 내 경쟁사가 배가 불러 있어야 함부로 저가 경쟁을 하면서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측면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올해는 저희는 중국이 1등을 했다, 수주량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잘 하고 있는 부정기선의 발주가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 시장에는 훨씬 돈이 잘 돌고 있다라는 그 증빙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지금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그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업체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끝났죠. 예, 그렇기 중국도. 때문에 중국은 근데 일본이 조선업에서 발을 빼면서 약간 무혈 입성했어요. 네. 두 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선종이 많이 겹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이제 그쪽에서의 이제 강자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 그쪽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고용 인원이 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반토막 났듯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 오기가 우리보다 더 어렵지 더 어렵다?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어지는 질문. 한동안은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버크 쪽이 중국이 전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제 우리는 드라이버크는 이제 중국한테 내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2만 TEU짜리 뭐 컨테이너 이런 거 중국에 계속 쫓아왔고, 네. 우리가 주로 LNG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망왔는데 중국이 지금 이쪽까지 쫓아올 수 있는 기술력은 되나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일단 LNG를 이제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의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잖아요. 점점 많이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원래 중국이 이제 1년 제조 기준으로 1년에 4척 만들 수 있었거든요. 대형 네. LNG 선을. 네. 후동중화라고 하는 업체가. 근데 작년에 이 조선 시장에서 LNG를 수주한 업체가 중국 업체들 기준으로 한 대여섯 군데가 생겼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인도를 시작하게 되는 해는 한 26년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느는 건 사실 중국이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 분명히 선박금융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러겠죠. 중국이 갖다 쓸 거니까 그 계약에도 락킹을 잘 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저희의 물량이 이제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들이 나와서 돌아다녀서 레코드를 쌓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어쨌든 쫓아오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일본이 원래 LNG 시장에 1년에 한 15척 내외의 LNG 선박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을 해주던 국가였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발을 빼면서 일본이 이제 그 중국이 일본의 자리를 약간 대체하는 정도 수준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은 요즘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LNG 선을 한국이나 중국에 이렇게 발주를 하는 발주를 하고.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막 99%다 점유를 가져갈 수는 아직은 못 없는 쫓아오고 부분이기 있는데 때문에, 결국은 쫓아올 거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LNG에 있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는 올라오긴 올라올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작년까지만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소에 인력이 없다. 네. 보통 뭐 외국인 노동자도 안 들어오고 일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러면 생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막
납기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4월 초에 지금 네.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에 거제도. 예, 네. 그 탐방을 한번 갔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측에서 주최를 또 해가지고 또 거제도에 가서 제가 이제 한 2달을 사이를 두고 네. 그 같은 야들을 네. 이렇게 투어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원래 경상도 쪽에 있는 야드들은 외국인 커터가 원래 좀 매우 낮았어요. 근데 전라도 쪽에 있는 야드들은 원래 외국인 커터가 좀 높아서 저희가 그 도시에 이렇게 시내에 딱 나갔을 때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의 그 비율을 보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 전라도 쪽은 종종 많고. 보이고 네. 경상도 쪽은 저희가 외국인 왜 그 뭐 이세븐 비장가 뭐 해가지고 많이 네네네. 들여오게 한다라고 네. 하는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가보시면 거제도 쪽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안 보이세요. 어. 네. 이제 들여와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고 뭐 이분들이 뭐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 투입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각각의 야드들이 그 신규 인력 양성소가 있고 이제 거제도 쪽에 있는 2개의 야드가 뭐 1년에 적을 땐 한 350명 아니면 많게는 한 500명씩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뭐 1년에 많이 양성을 해봤자 한 1000명 그래서 진짜 많이 양성하면 1년에 2,000명 정도 신규 인력이 양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보다 적겠죠. 근데 저희가 조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금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양성하고 내년 양성에도 절대 다 못 채웁니다. 그럼 외국인도 들여오기도 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들여오고 있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 그래서 산업 쪽에서 조금 바라보는 건 다른 산업에서 넘어오는 인력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그 2달 사이에 하나오션에 갔는데 지금 요즘 24시간 가동 중이시더라고요. 아. 3교대로.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약간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하긴 한데 이제 힘들죠. 그럴 텐데. 근데 옛날에 현대중공업 맨날 이제 출장 가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옛날에 결국은 용접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용접의 아니거든. 산업입니다.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그때 연봉 무슨 사장님급 연봉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 용접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는 엄청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기술이라 하루 이틀에 외국인 그냥 데리고 와서 시킨다고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거하고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이제 볼륨적으로 확 느는 시점이고 네, 올해는 단가는 올라가지만 볼륨이 늘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 내년에 인도할 물량을 막 본격적으로 많이 늘리기 시작할 때 이제 신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 뭐 약간의 차질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치명적인 차질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계속 고용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내년까지 주구장창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이 환경 규제. 네. 여기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나오면 수주도 좀 생각보다 많이 늘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사실 이 조선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옛날 과거 이야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 IMO 2020 2020년 그거 되면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 3년 전인데 아직 살아있는 얘기야. 2017년 18년부터 그냥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도 얘기 못 많이 돌아다니 했죠. 못 돌아다니고 그 황산화물 규제 때문에 배 다 바꿔야 된다. 아니면 무슨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쪽 업종들이 막 올랐는데 결국 2020년대도 그 배들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냥 분들을 잘 돌아다녔을까요? 아니 교체가 좀 있었나요? 이게 환경 네. 규제가 선박 시장이 들어갔을 때는 네.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피해 가면 됩니다. 하나는 정도. 저희가 환경 규제 정수는 좋은 연료를 써서 그만 오염물질을 배출해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산화물 저감 규제는 황이 덜 들은 연료를 쓰고 벙커씨 쓰지 말고. 네. 이산화탄소를 덜 내놓으라고 하는 건 탄소가 덜 함유된 연료로 바꿔라 이거입니다. 네. LNG.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회피책이 생겨요. 저희가 기존의 기름은 그냥 쓰되 배출되는 가스를 씻어서 뭐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탄소 포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설비들을 스크러버 뭐 이런 게 그런 건가요? 예. 스크러버가 탈황 장치예요. 선박용 그렇죠. 탈황 장치. 선박에 스크러버가 얼마나 탑재되었나입니다. 말씀하신 2020에 시작된 황산화물 저감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20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탑재를 하고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결국 올라간 종착지가 30%밖에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네. 있는데
이게 타랑 장치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가지고 작은 선박에 달면 화물을 실을 데가 없기 때문에 네. 배보다 배꼽이 커서 주로 네. 대형선은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선들이 실리고 나머지들은 저항유를 쓰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네, 기름값이 많이 비싸지만 들겠네요. 어차피 저쪽에 있는 5만 톤짜리 배와 이쪽에 있는 5만 톤짜리 배가 똑같이 그 저항유를 쓰기 때문에 사실 같은 그레이드에서는 같은 관계없다? 컨디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 잘 전가를 시킬까에 대해서 이제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에 대해선 시장이 모두 다 열과성을 다해서 대응을 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될 그 탄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체제가 두 가지가 지금 연료로서는 떠오르고 있죠. LNG와 메탄올 네. 이렇게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배출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뽑는 포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제는 연료를 바꿔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인데 이제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느리게 가면 돼요. 아 천천히 느리게. 네. 그래서 보시면 8페이지 오른쪽 상단이 두 개의 선종이긴 하지만 하나는 제일 큰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네. 하나는 드라이벌크 저희 석탄이나 막 이런 것들을 실는 초대형 그 벌크선의 선속입니다. 속도. 근데 22년부터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최근에 유조선은 조금 올라갔고 다시 빨라졌네요. 그래도 20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벌크선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대단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발주를 새로 하진 않겠다. 나는 그냥 느리게 다니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완전 슬로우 스티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배가 원가가 나와요? 모두 다 저렇게 다니면 또 마찬가지로. 상관은 없죠. 그러면 이거 물건 예전에 열흘에 배달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얘도 쟤도 다 그러니까 12날 걸린다라고 네, 하면 네. 그때랑 똑같이 코스트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요금을 다 올린다. 어디에다가 배달을 시켜도 다 느리게 달려오니까. 아니,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에 갈 거를 12일로 늘리면 네. 배의 회전 속도가 1년에 현저하게 12번 떨어지죠. 도는 게 네. 이제 10번밖에 못 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의 공급 축소 효과가 있죠. 감가상각 때문에 이제 공급 축소 효과도 있긴 한데 가격을 20%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가 빠지니까. 일을 덜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의 그 받는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그 횟수가 줄잖아요. 네. 그럼 운임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 운임이 올라간다. 이렇게 천천히 다닌다라는 꼼수를 쓰고 있네요. 아, 이게 슬로우 스티밍은 뭐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이 쓰던 방법들이니까. 근데 이게 최대한 버티는 수준이고 네. 계속 끝까지 낮아질 수 없어요. 지금 11노트로 다니는데 막 결국 낮추다 5노트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효율적인 선박을 발주를 해서 그렇죠. 시장에서 쌩쌩거리면서 다니는 치고 시기가 나가겠죠.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선주들은 선택을 하죠. 아 나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치워버리고 오히려, 새로 짓는다. 나중에 운임 수입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걸로 전환이 될 때 그럴 때 발주량이 이제 급격하게 느는 거죠. 리알카 끌다가 트럭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LNG 추진선 비중이 팍팍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이제 LNG 추진선 비중은 선속이 좀 빨라서 네. 느리게 하는 것이 너무 이 운송 서비스에 치명적인 전기선들, 컨테이너 선박, LNG 운반선 이 두 가지가 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방법입니다. 가고. 네. LNG는 또 바다에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기화돼서 날아가잖아요. 그걸 날아가는 걸 살짝 연료로 써가지고 아. 추진하고 이러면 이제 자연기화유를 아. 그 연료로 쓰니까 기름 적게 쓰고 탄소 덜 배출하고 꼭 먹고 추진 알 잘 먹군요.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DF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 LNG 캐리어를 만들던 업체들이 DF 엔진으로 개발을 틀은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LNG랑 관련된 추진 쪽은 현중이 꼭 앞서 나가진 않는데요. 이번에 제일 먼저 수주를 한 현중이 제일 먼저 수주한 건 메탄올 추진선을 제일 먼저 수주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반기에 뭘 좀 봐야 될까요? 조선 관련돼서. 저희는 일단 올해 완성 조선 업체들은 전부 다 흑전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 잘 받았는데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체를 보자는 의미에서 그냥 조선업은 현대산업중공업이 수주 제일 잘했는데 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한국조선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형선 시장이 사실 이번에 되게 좋았어서
요즘에 실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살짝 뒤처지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미포조선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요번 팬데믹 기간에 부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한때는 제일 잘 올라갔던 것 같은데. 최근엔 잘 올라갔지만 작년에 MSCI 지수 편입된다고 9월, 10월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11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정말 십몇 년 만에 우리 사주 받은 거 플러스 났다고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다시 반토막 나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겠죠. 미포조선 참 좋은 네, 회사인데. 올해 지금 작년 1년보다 올해 6개월 동안 많이 발주된 유일한 선종이 탱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탱커 누가 잘해라고 했을 때 딱 미포인가요? 첫 번째로 꼽히는 업체가 미포입니다. 5만 톤급 그래서 탱커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하반기에 실적은 오케이. 다른 애보다 좋진 않아도 돼. 근데 수주 모멘텀이 누가 이렇게 눈에 팍 띌까라고 보면 오히려 미포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볼 수 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수주량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수주량 비슷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올해 달성도가 조금 낮은 건 거제도 쪽에 있는 두 야드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백록 자체가 쌓여 있는 게 적은데. 네. 근데 백록에서 그리고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러시아 것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제도 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백록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사야 되겠네. 일단은 뭐 그런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아서요. 아니 지금 벼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카타르 뭐.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거제도 쪽이 조금 많이 받아갈 예정입니다. 네. 카타르 프로젝트도 최근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차 6, 발주. 7월 중으로 네. 2차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가격을 좀 잘 챙겨줄까? 1차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시장가가 1억 3,600만 불, 700만 불 할 때 1억 1,400만 불로 수주를 했었으니까 네. 저희가 2천만 불 정도 이렇게 내려서 수주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 가격이 거의 1억 6천만 불 정도, 2억 6천만 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2배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작년에 2억 2.37에서 수주를 2.14에 했는데 지금은 네. 2.6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갭이 요 정도인 2.4 정도로 수주가 될까? 그거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낮을 것 같다고요. 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중국도 도크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뭐 꼭 많이 발주한다라고 해서 할인을 해줘야 될 뭐 그런. 근데 LNG는 원래 2개, 3개 이렇게만 발주를 하는 선종이라 한 번에 100개를 발주하는 손님은 큰 고객님이시죠. 그리고 또 만들면 만들수록 또 연속건조 효과가 나오고 저희가 한 번에 100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세계 몇 군데 없잖아요. 카타르밖에 어차피. 없어요. 네. 2004년에도 불을 지핀 게 카타르였고 그렇죠, 카타르죠. 지금 거의 그러면 20년 만에 또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뭐 뉴스 나오겠지만 한 2억 4천만 불 정도 했다라고 하면 만족하고 봐도 매우 높게 그 정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뭐 같습니다. 2억 뭐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매우 만족스러운 매우 것 같은데요? 만족하는 수준이다. 네네. 요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이게 뭐 얼마에 한 개 잘한 건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니까.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면 무조건 좋다. 네, 연속 건조라. 많이 하는 그렇죠. 쪽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LNG를 많이 받는 업체이면 더 좋겠지만 네. 이상으로 연속 건조하는 게 단가를 워낙 낮추니까 뒤로 갈수록 계속 이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지죠. 네. 좀 야, 근데 그거 보면 중국 제끼고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많이 하겠죠. 원래 우리 이거는 좋아하니까 약간 그래요.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제 할당이 우리나라에 우리 올 게 지금 한 41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죠. 중국으로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중국과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들도. 카타르도 만약에 중국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팔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자기네 중국 거 자체적으로 해야지.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조선이 최근에 너무 좋아서 왜 그런가 딱 싶었는데 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최근에 불을 뿜고 있습니다.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2, 3일 사이에 주가가 10몇 %가 올랐어요. 네. 오늘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해운 업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오늘 HMM이 오른 이유는 네. 오래간만에 2주 연속 그 SCFI가 올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했더라고요. 900대까지 빠져서 혹시 800으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런 상황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한데 큰 이유는 미국의 서부항이 지금 파업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좀 돌면서 그런 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가 대단히 좋아지거나 뭐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거나 이러한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요 업체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 장표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여드리는 주요 업체의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면 저희가 계절성이 있는 산업이니까 네. 작년 동기랑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22년 1분기와 24년 1분기 이렇게를 비교하면 되는데 작년에 막 64%였던 HMM의 영업이익률이 14.7%로 하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1등이었었던 지금은 2등으로 내려왔지만 상장사 중에 하나인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45.4%에서 19%로 이제 많이 내려왔죠. 심지어 이번 1분기에 영업 적자를 본 컨테이너 선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선사이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찜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1%의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운임이 작년 1월 7일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운임이 이렇게 스팟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화주와 갱신을 하면 그때그때 적용이 되니까 내려왔었던 추이면 2분기, 3분기도 계속 갱신이 돼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있으면 운임이 더 낮아질 수 있겠네라고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뉴스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왔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소비재 쪽은 좀 그러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서부항 파업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수요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오늘 중국 수출 데이터 보니까 수출도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건이고 네. 소비가 작년 재작년에 워낙에 뭐 좀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올해 뭐 경기 침체 오면 좋아질 수 있을 건가라는 우려도 살짝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테이너 쪽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네. 세계 공장인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네. 그 세계 소비지인 유럽이나 미국 이쪽으로 보내는 게 주요 메인 로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미국에 이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서부항 네. 주요 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롱비치랑 LA 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의 이 물동량을 좀 보시면 요즘 레벨이 어떤지 좀 체감을 하실 텐데요. 4페이지에 있는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막대기 높이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수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정말 내구 소비재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동이 중지가 되다 보니 재화는 갖다 써야 되겠고 소비도 해야 되겠고 네. 막 네. 집에 가구 바꾸고 막 전자제품 바꾸고 그렇죠. 하느라고 네. 이 수요의 레벨이 월등히 올라가 있는 기간이 한 2년 반 네.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요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시 약간 회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한 20-30%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로 들어간 지는 한 반년이 살짝 넘은 상태이고요. 네. 근데 요 반년만으로 다시 업턴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수요 시장이 더 급격하게 이 절대치가 내려가지는 않을지라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인 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이 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수요는 안 좋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좋으면 가격이 좋으면요. 네. 가격이 좋으려면은 아까 컨테이너님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수요가 좋아야 가격이 하셨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안 올해 좋네요. 배가 엄청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또 그럼 공급도 늘어나는. 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그냥 척수로 보시라고 저희가 그래프 갖고 왔는데 네. 20년, 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일 때 컨테이너 선박이 한 100척대 정도의 인도량을 보였었는데요. 23년과 24년에 300척 이상, 아. 네, 380척 이상씩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공급은 계속 늘 거니까 네. 가격은 쉽게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선택을 하겠죠. 네. 원래 10바퀴 돌으려고 했는데 예약을 받아보니까 원래 그래도 한 80%는 차야서 출발하는 게 좋은데 60%밖에 안 차네. 그러면 우리 10번 가지 말고 8번 갈까? 이렇게 해서 네. 완벽하게 공급을 조절을 할 것인가? 담합 아닌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스팟으로 줄이는 아.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아니면은
저쪽의 물량을 내가 뺏어와서 나는 80%를 채우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요. 현금이 많으면 네. 경쟁을 많이 합니다. 예.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연합이잖아요. 뭐 얼라이언스가 워크랑 3대 얼라이언스가 있죠. 네. 그러면 경쟁 강도는 어느 수준이 굉장히 뭐 높은 수준 뭐 너희 치킨 게임 한번 붙어보자 우리 연합이랑 네, 뭐 치킨 게임이 원래 센 시장이고 M&A도 되게 활발한 시장입니다. 뭐 저 밑에 있는 막 100등짜리 사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1등이 3등을 먹고 막 이런 정도의 되게 메가 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게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래도 네. 이렇게 얼라이언스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막 원양 노선을 다니고 이랬던 것이 풀에 한 20, 30개 정도 선사가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가서 이 메이저 노선을 다니는 선사가 10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다 망했나요? 많이 망했죠. 아. 먹히고 먹고 예, 그랬죠. 망하고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배들이 이렇게 머지가 되면 배들은 또 줄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3대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있는 대들끼리의 경쟁은 대단히 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2M이라고 해서 1등, 2등이 지금 같은 편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예. 아직도 같은 편이에요. 예, 그들의 결별이 2025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때죠? 원래 이 얼라이언스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 5년 동안 같이 일하기로 해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5년이 지나서 계속 같이 할래 아니면 찢어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5년만 살아보는 거군요. 찢어질 네. 때 대단히 세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객을 찢어져서도 계속 가져가려면 저 경쟁자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에서 보통 시장이 더 과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25년 1월이니까 24년에 운임 그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배도 많이 들어오는데 경쟁도 셀 거라고 보이니까 저희가 좋은 전망을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컨테이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 벌크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BDI가 오랜만에 한 8% 정도 올라서 네. 네. 오늘 이제 페노션이나 뭐 대한해운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좋긴 했는데요. 최근에 업황이나 뭐 이런 거의 흐름을 보면 사실 BDI도 지금 대단히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뭐 지금 꽤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르기 전에 900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코로나보다 더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이쪽은 그래도 저희가 수주가 줄 거에 대한 기대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워낙 수주가 안 좋았던 시기를 만 1년간 크게 지나온 상황인지라 요즘에 수요는 좋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배가 막 우수수 쏟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잔고가 한 시장에서 한 7%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25년까지 들어올 벌크선이 별로 없어서 올해 공급 증가율이 한 2.6% 그리고 내년은 0.6%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아서 안 망한다라고 하면 기다려 볼 만하다. 저희가 왜 그 자동차 운반선 이런 거 운임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전혀 내려오지 않고 저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걸 요즘 많이 체감을 하시잖아요. 네. 자동차 운반선 운임 코로나 이전보다 11배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배가 이유가 없잖아요. 배를 저희가 16년부터 투자를 안 해가지고 네. 자동차 운반선은 심지어 대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에 중국의 전기차 공장에서 저렇게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이 운송 루트가 그냥 완전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도 공급이 어쨌든 없으니까 저희가 수요가 막 옛날에 2000년대 초반처럼 중국이 막 양쪽으로 끌어줄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네. 공급이 일단 최대한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BDI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저희가 그러니까 철을 쓰는 수요 산업이 사실 제일 큰 산업은 건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철판 아니면 이제 저희 조선에서도 많이 쓰는데 조선 쪽은 어쨌든 양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국면이기도 하고 자동차도 원래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안 좋다가 제조 공정은 다시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단에서 그렇게 줄어들 만한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더 줄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항공이 최근에는 또 중국이랑 뭐 이슈들이 있고 하면서 뭐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항공업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공업은 네. 저희가 일단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지금 수요와 공급을 일단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에 있는 항공기들이 좌석수로 치면 한 8, 9%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네, 좌석수는 줄었고. 네, 좌석수는 줄었고 그러면 옛날만큼 뺑뺑뺑뺑 잘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뚫리지 않은 노선이 있죠. 중국 노선은 옛날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국제 여객에서 이 중국 노선의 객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땐 15%, 많을 땐 25%까지도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지금 비행기 줄어든 것보다 갈 수 있는 노선이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들은 분명히 티켓 값이 빠지고 있을 것이고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못 가는 노선 뭐 LA, 유럽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특수하게 갈 수 있는 항공사들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데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공업계에서 1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 프라이스 지표는 일단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막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을지라도 네. 19년, 20년, 21년, 22년 4개년 동안 까먹은 것을 과연 우리가 이 한정된 기간에 이 서프라이즈 기간 동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CC는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LCC보다는 LCC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네. 어렵겠죠. 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는 그쪽이, 있겠지만 네. 그들의 티켓 가격도 여전히 같이 빠질 것이다라고 잘 보시면 안 빠지던데. 아니, 팬데믹 이후에 크게 좋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항공업이 하기 힘든 상황이죠. 되게 조금 근데 요번에 1분기에 영업 마진을 보면 막 26%, 막 23%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가항사들이 영업을 정말 잘할 때 네. 많이 낼 수 있는 최대치가 한 17% 정도 되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게 냈는데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행을 많이들 가시긴 했나 봐요. 많이들 가시긴 네, 했지만 그리고, 네. 이 값 주고 또 여기 이 정도 서비스 받으면서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택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그 자동차 운반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게 시장 네. 가격으로 계속 그 운임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자동차 운반선 운송사는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약간 현대차 네.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22년에 글로비스의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운송업체로서의 그 경쟁력을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삼자의 물량을 옛날보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글로비스가 되게 많이 많이 했었는데 했죠. 네. 그게 이제 60%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현대차가 잘 만드니까. 예, 현기차의 물량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타사들의 물량을 더 해줄 여지가 없어진 거죠. 어쩔 수 없군요. 아, 뭐 지금 시중에 로로선이 없어서 그러니까 현대차 것만 해도 지금 안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임이 저희의 매출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의 비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배가 다 글로비스의 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빌려서 하는 배들이 분명히 작년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그 비용이 올라간 상태일 올라갔군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마진이 계속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뭐 6호가 캐리어 뭐 그런 여전히 회사도 6호 있었죠. 쓰죠. 아직 쓰고 있나요? 여전히 쓰죠. 현대상선이 계약이- 가지고 네. 있던 자동차 운반 사업이 6호카 캐리어로 넘어갔고 그 6호카 캐리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글로비스로 넘어오고 있는 넘어가고 상황입니다. 있어요. 아직 6호가 살아 있죠.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운송업을 바라볼 때는 해상, 항공, 육상. 육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디가 제일 낫고 뭐 그런 부분이 저희는 에너지 원자재 주로 수송하는 해상 쪽은 괜찮다. 그쪽은 수요가 여지가 있고 공급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뷰 쪽은 이제 항공 쪽을 항공이다.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